네 번째 노트이고요. 이 노트에서는 암호 프로토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암호 기술인 암호 알고리즘 5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서비스로 만나는 것들은 암호 프로토콜들이죠. 원격에 있는 서버에 뭔가 접속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거고요. 그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보안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고, 그런 보안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암호 기술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고, 그 활용한 암호 기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암호 알고리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호 프로토콜에 대해서,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그래서 프로토콜과 알고리즘을 이제 구분하는 어떤 기준은 이제 여러 명이 같이 하냐 아니면 혼자 하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통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말하는 프로토콜들은 다 통신 프로토콜을 말하는 거고,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거 원격인 사용자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아 가지고 어떤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신 프로토콜을 우리가 기술할 때 그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메시지 주고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이 수업에서는 어떤 프로토콜 설명드릴 때 초점을 주고받는 메시지에 주로 초점을 둬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겠고, 동의를 해야 되죠.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 상대방이. 그러면 프로토콜이 진행이 안 되겠고요. 또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지만 모호하지 않아야 되겠죠. 뭔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은 프로토콜이 진행이 안 되니까 모호하지 않아야 되겠고, 약속한 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메시지 교환이 완료가 되면은 원했던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이 달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완전성이라 그래요. 완전성. 그래서 프로토콜은 완전성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프로토콜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HTTP 프로토콜이 되겠죠. 웹서버에 접근해서 그 웹서버가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보는 게 이제 그 HTTP 프로토콜이 될 텐데, 한 번에 그 웹서버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은 한 명이 아니겠죠.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해서 자기가 원하는 페이지를 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수많은 프로토콜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떼어놓고는 우리가 그거를 프로토콜 수행이라 그래요. 프로토콜 수행. 한 브라우저와 한 서버가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이제 그 프로토콜의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들이 현재 하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똑같은 프로토콜이 동시에 병행으로 수행될 수가 있고요. 이 프로토콜의 수행 동안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그 프로토콜의 트랜스크립트라 그래요. 트랜스크립트를 통해서 실제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를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크립트라는 거는 한 수행에서 교환된 메시지들을 말하고, 암호 프로토콜은 이런 프로토콜을 수행할 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 메시지들을 만들 때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 이 암호 기술을 왜 사용하냐? 이 암호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된 소지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것들이 발생하더라도 부당한 이득을 누군가가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암호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목적이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암호 기술 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목적이 달성되게끔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그게 가능한 건 아니고 당연히 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경우에는 달성이 될 수가 없죠. 서비스가 방해받아서 프로토콜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프로토콜이 어떻게든 진행이 되더라도 공격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당하게 누군가가 얻지 않아야 되는 걸 얻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기 위해서 이제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 프로토콜과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토콜의 차이점은 이제 이 암호 프로토콜은 다양한 공격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공격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암호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TTP 같은 것들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공격자를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이 약속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원하는 목적을 이렇게 하면 달성할 수 있겠다 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뭔가 금전적인 것들이 오고 갈 수가 있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아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안적인 요구사항들이 필요한 거고 그럼 그런 보안적인 요구사항들은 일반적인 프로토콜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격자들이 그런 거를 불법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게 하게끔 이제 암호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은 완전성만 보장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안전성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암호 프로토콜을 이제 공격자를 가정하는데 이 암호 프로토콜을 공격하는 공격자들을 다양한 용어로 우리가 불립니다. 근데 주로 그냥 간단하게는 어태커, 공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들은 크게 두 종류의 공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동 공격, 능동 공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동 공격은 프로토콜은 원래 그 당사자들이 진행하고 있겠죠. 공격자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수동 공격은 그 진행을 방해하지는 않는 거예요. 방해하지 않는데 계속 뭔가 모으고 관찰해가지고 뭔가 공격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능동 공격은 프로토콜을 진행할 때 직접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차단할 수도 있고 새로운 메시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메시지를 바꿀 수도 있고 옛날 메시지를 전송해서 프로토콜을 시작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공격들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동 공격을 아예 못하게끔 막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공개된 인터넷 통신 같은 걸 이용할 때는 힘듭니다.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뭔가 어떤 특수한 그 보안 채널을 만들어서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채널로 메시지를 교환한다 그러면 공격자가 그걸 물리적으로 메시지를 보는 게 자체가 어려우니까 공격하기가 어려워질 텐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그냥 일반적인 망을 통해서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망을 통해서 교환되는 공개된 망을 통해서 교환되는 메시지들은 충분히 수동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능동 공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거는 공격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게. 그래서 실제 안 하게끔 예를 들어서 계좌 이체를 해야 된다. 근데 누가 금액을 변조했어요. 그러면 그 변조한 거를 알아서 그 계좌 이체가 안 되게끔만 하는 거에도 충분히 방어가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나는 빨리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데 계좌 이체가 안 된 거니까 불편한 게 되겠고 심지어 손해도 될 수도 있죠. 요때 내가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못 사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본 거죠.
그래도 뭐 엉뚱하게 10주만 사야 되는데 100주를 사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못하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이제 참여자들이 참여해서 이제 메시지를 교환할 텐데 보통 참여자라고 하면은 사람을 그 서비스 쓰는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맥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쓰는 소프트웨어, 그 사람이 쓰는 장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헌 같은 데서 아니면 교재에서도 살펴볼 때 참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단정해서 우리 사람 사용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잘 문맥에서 살펴봐야 되겠고 어쨌든 이 참여자는 크게 일반적인 참여자와 제3의 신뢰기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참여자는 이 프로토콜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고요. 그 목적 달성에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직접적인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한다. 그러면 상점도 참여자가 되겠고 고객도 참여자가 되죠. 고객이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고 상점은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둘이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둘이서 하면은 뭔가 필요한 보안을 제공하기가 어렵거나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이해 당사자끼리만 진행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신뢰기관이 참여해서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신뢰기관은 이해관계가 없는 이 프로토콜이 잘 되든 못 되든 이제 뭔가 이득이 없는 자기한테는 이득이 없는 그런 기관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신뢰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 동네에서 신뢰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프로토콜은 어떤 정해진 약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능동 공격이라는 게 있고요. 공격자들은 다양하게 그 프로토콜의 진행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참여자 자체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프로토콜과의 약속과는 다른 형태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신뢰기관이면 그리고 신뢰기관이 운영하는 어떤 서버는 그 약속을 고의적으로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프로토콜에서 정해진 대로 수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참여자는. 아, 쟤는 저 신뢰기관은 이 뭔가 준 거다. 근데 이게 신뢰기관이 준 게 확신이 돼. 그럼 뭔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기관은 그 엉뚱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신뢰한다는 거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신뢰는 누구를 신뢰하냐면 컴퓨터를 신뢰하는 건 아니고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이버면 네이버를 신뢰하는 거지 네이버가 운영한 서버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이버라는 기관. 네이버가 큰 회사고 엉뚱한 짓 안 하고 고객들을 잘 보호하겠지.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큰 기업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되게 처음 들어본 이름들은 약간 불안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신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네이버는 공기업은 아니잖아요. 큰 기업이지만 대기업이지만 공기업은 아니니까 조금은 신뢰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게 없어야 되는데 자선 사업가들이 아니니까 네이버나 카톡 뭐 이런 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기업들을 신뢰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인증서를 누구만 발급할 수 있었어요. 나라에서 승인한 비영리기관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공기업에서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톡, 국민은행 이런 데도 할 수 있게 바뀌었죠. 그게 뭔가 시대가 변한 것도 있고 약간은 서양하고 조금 우리 동양하고 조금 다른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원래도 사기업을 그냥 신뢰하죠. 서로. 그 미국에 있는 그 화폐 발행하는 데가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는데 미국에서 하는 데는 그게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달러를 그 하는 데가.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랑 이제 서양에서의 어떤 신뢰랑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또 개념이 다른데, 그래서 어쨌든 신뢰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되고 TTP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프로토콜에서 우리는 원하는 건 이런 TTP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는 TTP를 써야지만 조금 더 쉽게 안전하게 프로토콜들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TTP가 프로토콜에 어떻게 참여하냐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온라인 TTP는 프로토콜 진행할 때 항상 있어야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서버, 이 TTP 서버가 동작을 안 한다. 그럼 프로토콜 자체를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프로토콜 자체를 진행을 못 해요. 근데 인라인은 항상 메시지가 무조건 서버를 통해서 교환이 되는 방식이고요. 온라인은 모든 메시지가 TTP를 통해서 교환되지는 않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은 TTP가 없어도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전에 사후에 필요하면 TTP를 이용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TP를 쓰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선호하겠죠. 실제 우리가 쓰는 서비스 중에 뭐 그것이 이제 TTP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통신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통신하는 거. 여러분 많이 쓰는 거. 저도 많이 쓰고. 그렇죠? 메신저들, 카톡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메시지가 이렇게 카톡 서버를 거쳐서 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의 가정은 양쪽이 다 온라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이쪽이 카톡을 안 켜놓은 상태에서도 나는 이제 보낼 수 있죠. 메시지는. 그럼 서버에 보관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항상 카톡에서 우리가 메시지 보내면 내가 누구한테 보낸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건 아니죠. 항상 카톡 서버에 이제 거쳐가게 되겠고, 예전에는 그렇게 거쳐가기 때문에 여기에 다 있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단대단으로 암호화하지 않으면 여기만 가면 모든 카톡으로 교환된 메시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사하기 쉬운 게 여러분 핸드폰도 필요 없는 거지. 어디만 가면 돼. 그냥 카톡 서버, 카카오 본사 가가지고 영장 내밀고 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교환된 메시지를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단대단, 암호화해서 교환을 하죠. 근데 단대단은 비밀 통신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단톡방들은 또 비밀 통신을 안 해요. 그럼 또 여기 다 남겨져 있고 그 남겨져 있는 게 또 싫으니까 요즘은 오래 보관을 안 해요. 오래 보관을 안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싫으니까 이제 막 텔레그램 쓰고 뭐 다른 거 쓰죠. 국회의원들 그 뭔가 문제되는 거 보면은 카톡으로 교환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또 해외 것들 써서 이제 교환하죠. 거기는 또 문제가 되더라도 거기 가서 또 그 서버를 뒤질 수가 없잖아요. 영장 갖고 가도 보여주지도 않을 테고 우리나라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TTP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체 강화 방식으로. 즉 이해 당사자들만 참여하는 형태로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고요. 모든 경우를 이해 당사자만 참여해서는 그 안전성을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중재 방식으로 TTP가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게 되겠고, 중재 방식으로 하더라도 실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결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이해 당사자들까지만 해요. 근데 언제 얘가 참여하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둘이 뭔가 교환했는데
속은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교환됐던 메시지들을 얘한테 주면 얘가 그걸 보면 A, B 중에 누가 뭔가 장난쳤다,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가지고 이제 뭔가 문제에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의 프로토콜이 이제 판결 방식의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이런 프로토콜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이 트랜스크립트를 통해서 누가 부정을 했을 때, 누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안 되면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보다도 이제 TTP를 쓰더라도 이런 형태로 늘 참여하지 않고 뭔가 필요할 때만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중재자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첫 번째가 그 중재자가 단일 실패점이 됩니다. 아까 인라인,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프로토콜 수행하려도 한 번은 또는 계속은 그 서버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서버가 이제 죽었다. 아니면 나는 프로토콜 참여하고 싶은데 나랑 서버 간의 통신이 안 돼.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은 되고 있어도 나는 안 되면 나는 참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실패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걔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는 신뢰 기간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신뢰를 어느 정도까지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거냐. 이제 이건 뭐 철학적인 문제니까 그런 거고요. 어차피 중재자를 두니까 얘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데 그러면 뭔가 참여해야 될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비영리 기관이 참여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얘를 참여하게끔 하고 뭐 그거에 대한 비용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들은 국가 세금으로 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되면 조금 더 우리 동양에서는 더 신뢰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통신 비용이 들 거고 당연한 거고요.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병목 현상은 이제 죽은 건 아닌데 모든 애들이 다 얘의 적분이 필요하니까 그 부하가 커지면은 이제 얘가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병목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용성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보통은 이제 암호 기술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버들을 하나 쓰면 뭐 여러 개 써서 알아서 이렇게 통신을 부하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좋은 공격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김상진을 공격하면 그래서 김상진의 권한을 얻으면 김상진 대신에 뭔가 행세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TTP 서비스 TTP의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은 그 서비스는 모든 사용자의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용자한테 다 피해를 줄 수 있고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공격자 입장에선. 그래서 공격자는 이런 TTP가 있으면 개별 사용자를 공격하는 게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서버를 공격해가지고 뭔가 하는 게 어차피 공격할 거면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면은 이제 그 요 TTP를 공격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암호 기술과 관련된 프로토콜들을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이제 메시지들을 어떻게 교환하는지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표기법인데 이 표기법은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하나씩 나오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 프로토콜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암호 프로토콜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설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근데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데 암호 프로토콜을 만들 때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암호 기술이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프로토콜을 만드는데 AS 쓸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암호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해. 그러면 어떤 대칭 알고리즘을 쓸까를 고민하지 않고
우선은 이상적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프로토콜을 만들어요. 그래서 프로토콜 다 만든 다음에 이 프로토콜에서는 이런 정도 수준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거를 찾아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구현한다든지 쓰겠죠. 아니면 이런 정도는 써야 된다라고 뭔가 그 제안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 설계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쓰겠다고 염두에 두고 하기보다는 이상적인 암호 알고리즘들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보통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뭐 소프트웨어 만드는 것과 큰 차이 없이 쭉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가정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구현을 하고 구현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뭐 이런 갖춰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나오겠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구현하기 전에 보통 설계된 거를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또 검토를 받는 형태로 한다든지 요즘은 이제 RFP 형태로 이제 뭔가 새로운 거 필요한 거면 이제 그 인터넷 표준 같은 걸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걸 검토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수정수정 돼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확정이 돼서 실제 서비스의 구현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토콜 설계할 때 이 프로토콜을 어디서 쓰냐 그런 게 또 중요할 거고요. 이게 뭐 IoT 디바이스처럼 되게 소형 디바이스 연산량이 되게 복잡한 연산하기 힘든 그런 어떤 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일반 PC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다 다르겠죠. 또 뭐 그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뭔가 한다. 그러면 자동차는 뭐 고성능의 CPU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라는 게 일반적인 것과의 특징은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른 거예요. 고속도로 같은 데는 100km 막 달리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도 뭔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 환경 그리고 그 환경에서 그 사용되는 장치들 그 암호 프로토콜 구현이 된 장치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겠고요. 공격자에 대한 가정이 늘 이제 암호 프로토콜 할 때는 필요한데 이 공격자에 대한 가정을 할 때 공모 공격에 대한 어떤 가정도 늘 생각해야 돼요. 한 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짜고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검토해서 프로토콜을 안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프로토콜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가정에서는 일반적인 참여자들은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뢰 서버는 신뢰 기관이 운영한 신뢰 서버는 이제 신뢰를 하는 건데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만 신뢰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뢰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신뢰하냐,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것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신뢰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신뢰를 하냐, 이렇게 이제 좀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자에 대한 가정은 일반적으로 이런 암호 프로토콜 설계할 때는 프로토콜에 교환된 모든 메시지들을 공격자들이 얻을 수 있고 능동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이 공격하는 공격자들은 정상적인 참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참여자는 이제 우리 학교 시스템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 학교에 아이디가 있는 사용자들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정상적인 참여자인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를 갖고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 아이디를 활용해서 뭔가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3자들은 여기 이 학교 학생이 아닌 뭐 교직원도 아닌 사람들은 학교에 접근해서 그 아이디가 없잖아요. 그런 아이디가 없는 사람이 또 공격할 수도 있고 이 아이디가 있는 사람이 공격자한테 자기 아이디를 뭔가 팔아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키들은 우리가 현대 암호 기술들은 그 알고리즘이 비밀성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키의 비밀성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키들이 예전에는 안전하게 쓰던 키지만 이게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노출이 됐을 때 얼마나 피해가 주냐로 생각해 가지고 피해가 없을 수는 없죠. 키가 노출됐는데 과거에 쓰던 키들에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잘 만들면은 오래전에 썼던 키가 노출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겠고 공모 공격도 항상 가능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프로토콜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을 이제 좀 보면서 한번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암호 프로토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바로 키 확립 프로토콜이에요. 우리가 비밀성으로 그 원격 있는 사용자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이 메시지들을 비밀스럽게 교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교환해야 되겠죠. 그럼 그 메시지를 암호화한다는 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쓸 수도 있고 대칭 암호 알고리즘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메시지는 공개키보다는 대칭키로 암호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럼 대칭키로 암호하려면은 저 원격 있는 사용자하고 나하고 똑같은 키를 먼저 확립해야 돼요. 그걸 해주는 프로토콜이 키 확립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대표적으로 HTTPS, TLS라고 하는 건데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간에는 우리가 접속할 때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을 써서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만 아닌 대칭키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부터 교환되는 모든 메시지들을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키 확립 프로토콜이고 뭐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단일 세션에 쓰기 위한 세션 키인데 이게 대칭 키예요. 대칭 키를 확립하기 때 쓰기 위한 이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이 대칭 키를 비밀 대칭 키를 요 때만 쓰기 위해서 A와 원격인 두 사용자가 똑같은 키를 가질 수 있게 비밀스럽게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키 확립 프로토콜이고요.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을 우리가 사용해서 세션 키를 만들어서 요 세션에서만 쓰고 버리는 이유는 좀 당연하지만 이렇습니다. 같은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제한하기 위해서. 같은 건데 키가 노출되었을 때 누설되는 정보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래된 세션 키는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키가 노출되더라도 어떤 피해가 적어져야 되는데 그 피해를 적게 만들려면 키를 오랫동안 쓰는 게 아니라 짧게 쓰고 버리고 또 새롭게 만들어서 쓰고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 키를 노출이 되더라도 요때 썼던 정보만 노출이 되고 다른 거에는 영향을 안 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쓰게 되면 뭐 일주일 동안 써야 돼요. 그러면 이 키를 잘 보관해야 되죠. 근데 이 보관하는 거는 또 그 보관하는 비용보다는 그 보관하는 방법의 안전성이 또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션 키는 그때 쓰고 메모리에 존재하다가 메모리에서 잘 지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키 저장에 관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세션 간 응용 프로그램 간의 독립성을 제공해서 공격에 활용하는 것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이제 필요할 때 원격인 사용자들이 세션 키를 확립하고 그 세션 키를 잠깐만 쓰다가 이제 또다시 또 확립해서 쓰고 그런 거를 이제 반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 사항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참여자는 의도한 다른 참여자들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키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글에 접속했어요. 그러면 내가 써야 된 키는 누구랑 써야 된 키야? 구글하고 써야 된 키죠. 근데 내가 확립된 키는 구글하고 써야 된 키가 아니라 네이버야.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확립하고 싶은 상대방이 구글이면 내가 지금 써야 될 키는 구글과 쓰기 위한 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글하고 쓰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키의 용도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인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세션 키를 뭔가 제3자가 만들어주면 그 제3자가 실제로 만들어준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키를 확립했어요. 그러면 이제 키가 똑같은 키가 저쪽 원격에 있는 사용자하고 나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주고받기 전에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키 확인입니다. 실제 저 상대방이 내가 지금 얻은 키랑 똑같은 거를 실제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때는 중요한 메시지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상대방이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불필요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잘못된 키로 암호하는 경우를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참여자도 나와 같은 키를 가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최근성을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성이라는 게 요번에 만들어진 키여야 돼요. 내가 구글하고 여러 차례 접속했는데 한 일주일 전에 구글하고 썼던 키는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지금 쓰게 하면은 나는 구글하고 쓰는 키는 맞는데 옛날 키를 쓰는 거고 이미 노출된 키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를 매번 확립하는 이유는 매번 다른 걸 쓰기 위한 건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옛날 거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요번에 만들어진 게 맞구나를 해야 되겠고 나와 상대방 외에는 제3자들은 이 키를 얻을 수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 프로토콜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어떤 만족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뭔가 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뭐든지 다 수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신뢰에 의존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뒤에 실제 프로토콜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그 키 확립 프로토콜을 살펴볼 건데 여기서 살펴볼 거는 A와 B 간에 통신을 하고 싶은 거예요. A와 B. 근데 A와 B는 사전에 서로 그 키 확립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어떤 키들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A가 신뢰하는 서버하고 어떤 장기간 키를 확립해 놓은 상태이고 밥도 이 서버랑 확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앨리스랑 밥이 서로 통신하고 싶어서 얘한테 서버를 활용해서 세션 키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앨리스와 밥은 서버하고는 장기간 대칭 키를 확립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키 확립하는 프로토콜을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
여러분들도 요 핸드폰에 뭐가, 여러분 처음 그거를 개통하면 뭐가 들어가? 유심이 들어가죠. 그 유심에는 뭐가 있어요? 대칭키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 대칭키가 어디에 또 있냐면은, 저는 SKT 쓰는데 SKT에도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얘랑은 대칭키를 하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요 기기를 인증할 때 그 대칭키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얘랑 어떻게 대칭키를 확립했냐? 그거는 뭐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 대리점 가서 사면 그 대리점에서 여기서 꽂아줘요. 하나 뽕 질러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요. 근데 대리점 그 하드웨어는 그 템퍼 리지던트 해가지고 누가 다른 걸로 가지고 읽으려 그러면 안 읽혀져요. 거기 안에 있는 키 값이나 뭐 정보들. 근데 이제 요 분질러서 여기 넣은 그 유심의 시리얼 번호는 대리점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대리점이 요 개통하면서 그 시리얼 넘버를 김상진 고객한테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대리점 그 SKT에서는 이제 그 김상진이 요 시리얼 넘버를 갖고 있는 유심을 쓰는 이제 핸드폰을 쓰고 있구나 알고 해야 되겠고, 이제 요 유심에서 여기서 막 통신하면서 이 유심에서 어떤 키를 갖고 어떤 메시지를 만들면 저쪽에서는 그걸로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그 시리얼 번호 쓰는 유심의 핸드폰에서 지금 메시지를 온 거구나, 아니면 기지국에서 김상진이 지금 기지국에 연결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낸 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간 대칭키 개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요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좀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